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를 봤고요. 우리가 이런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재무 비율이다. 그러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어떤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 투자자는 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 기업에 투자해서 미래 기대되는 어떤 현금 흐름을 제대로 잘 창출할 것이고, 당기순이익을 잘 창출해서 배당을 잘 줄 것인지, 기업의 어떤 성장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재무 비율들을 통해서 살펴본다 이런 얘기고요.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준 돈에 대해서 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돈을 만기가 돼서 원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정부 같은 경우도 정부는 다양한 어떤 기업들의 재무 상태들을 재무 비율로서 분석을 하면서 각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편다든가 이런 것들,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 어, 지금 성장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성장 기업에 대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기 위한 어떤 지원은 어떤 거를 해줄 것인지, 또 사양 사업에 대해서는 사양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양 사업에 대한 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어떤 각종 정책을 펴야 되겠죠. 또 종업원들에게 종업원들이 지금 그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펴면서 어떤 종업원 수가 많은 즉 근로자를 많이 일하게 만드는 그런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각종 그래서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어떤 구조 재편, 산업 구조 재편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돼서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또 주변에 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데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 생산성은 얼마나 되는지,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관련된 생산성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노동 생산성이 높다 그러면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열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각종 또 단체들이라든가 정경련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각종 단체들 그 다음에 산업들이 모인 그 산업협회라든가 특정 어떤 산업에 대한 협회들 이런 데들도 이런 재무비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에 또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들도 이런 재무 비율들을 살펴보면서 환경에 관련된 여러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하여튼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이해 관계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 비율이라는 걸 분석을 한다. 파이낸셜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의미와 논리적 관계가 분명한 재무제표 두 항목의 상대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엇 나누기 무엇으로 해서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런 비율은 크게 우리가 이런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은 19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은행들이 자금을 빌려주면서부터 은행들 위주로 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빌려준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상으로 보면 근 100년 정도 이런 재무 비율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따지면 한 100년 정도 발전을 해왔다. 자, 이런 재무 비율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살펴보시면 유동성 비율 있고요. 유동성은 기업의 어떤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돈들을 잘 갚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자금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즉 단기적 자금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게 유동성 비율입니다. 자본구조 비율은 장기적인 어떤 자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단기와 장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효율성 비율, 또 기업이 매출과 관련된 것, 총자산과 관련된 것, 이런 수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 수익성 비율, 또 기업의 성장은 꾸준히 잘 되고 있는지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성장률, 총자산 증가율 이런 것들 다 살펴보면 성장성 비율, 기업이 만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자본과 관련된 생산성이 있고 노동과 관련된 생산성이 있고 전체 또 덧붙여진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부가가치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생산성 비율입니다. 시장가치 비율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 대비 장부가 비율이라든가 주가 대비 순이익은 얼마가 나오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살펴봅니다. 시장가치 비율.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전체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지고 세분화해서 또 한 3-4가지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여 가지 이상 이런 비율들을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은 우리가 표준 비율, 이런 각 기업들의 비율을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과 비교하느냐. 그래서 자, 이 각 기업의 분석 기업의 과거 어떤 비율,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그래서 분석 기업의 과거 비율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게 있고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비율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차원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한 2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한 1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떤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그러면 부채 비율은 뭐 100% 이상이 되겠죠.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경험적인 어떤 재무 비율들입니다. 이런 걸 또 살펴보기도 한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산업평균 비율입니다. 이 산업평균 비율.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한국은행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을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한국은행이 나오고요. 이 한국은행에 보면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책자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찾아서 다운을 받으면 이러한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 분석은 1년에 한 번 한국에 법인세를 내는 기업 전체의 재무제표를 수평으로 합쳐서 산업평균 비율을 계산해냅니다. 지금은 2023년 12월에 나온 2022년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최종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면, 자, 한국은행에서 어떠한 내용을 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했다 나오고요. 이 자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볼 수 있는데, 먼저 이런 기업계획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회사들을 분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조사 범위 및 대상 했습니다. 2022년 귀속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한 기업이 98만 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외하고 9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했습니다. 계정 과목 및 분석 지표 해설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각 계정 과목들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들 나와 있고요. 전체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들 쭉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이 분석 지표 해설에서 이 기업계획 분석에서 여러 지표들, 성장성에 대한 지표들, 그 다음에 손익의 관계 비율, 그 다음에 손익의 관계 비율, 그리고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비율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빠른 속도로, 자, 이렇게 지금 업종별로 전체 산업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업종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전체 지금 자산총계가 7,227조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만 개 기업의 전체 자산이 7,227조다. 매출액은 5,531조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출원가, 매출액이 100%일 때 매출원가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쭉 나오고요. 이거는 전체 산업에 대한 것 종합.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산업에 대한 비율들을 이렇게 다 계산해 놨습니다. 이거를 업종별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산업의 비교가 대상인 게 아니고요. 산업평균 비율은 업종별로 살펴봐야 된다. 전체 산업의 대기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전체 산업의 중견기업에 대한 것, 전체 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것, 이렇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나갔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업종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쭉 내려가면 여러 가지 업종들이 나오는데, 큰 업종들이 있고 작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표준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업계획 분석에 나와 있는 산업평균 비율들을 쭉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기업의 재무비율 이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랑 비교하면 좋을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이 있고 백색 가전 쪽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거를
디바이스 솔루션 DS,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DX 사업부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쪽은 TSMC나 이런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좋겠고, 백색가전 쪽은 LG전자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분석이라면 이제 앞에서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동성 비율이다. 그러면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한다. 여기에는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순운전자본 구성 비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본구조 비율이다. 이건 자본구조 비율은 안정성 비율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레버리지 비율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부채 의존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의 장기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장기, 앞에 유동성은 단기,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비유동 비율,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효율성 비율은 보유 자산의 이용 효율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유형자산 회전율, 다 회전율이라는 게 들어가죠.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회전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효율성 비율들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액 나누기 특정 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이렇게 살펴본다. 수익성 비율은 매출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영의 총괄적 효율성이다. 했습니다. 요거는 순이익률, 그다음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성장성은 기업의 외형 및 수익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한다.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이런 증가율 형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생산성 비율은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노동과 특히 자본, 토지는 중세 시절 얘기니까 노동과 자본 그래서 전체 부가가치율,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이런 것들을 생산 요소별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주가수익 비율, 주가수익 비율은 우리가 PER, PER라고 해서 배웠었습니다. Price Earning Ratio. 주가 장부 가치 비율, 이것은 PBR에서 Price Book Value Ratio.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빈의 Q 비율,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유동성 비율이다. 유동성 비율 한번 살펴보시면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어떤 재무 비율이다. 그래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런 그 유동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 유동성은 올라가지만 이 유동자산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좀 높은 자산들이 되겠고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좀 일반적으로 낮죠. 그래서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동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과다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할 때를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적절한 유동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유동비율, 그러면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가 108억이었고요. 166억 유동자산은 이렇게 돼서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하니까 153.86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평균은 136.63인데 산업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숫자들은 지금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강의 안에는 지금 게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숫자들을 좀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X2년도에는 150 똑같이 계산하면 유동부채가 117억 2100만 원이었는데 유동자산이 177.91억입니다. 곱하기 100 해서 151.79%, 산업평균은 113.59였습니다. 그래서 더 우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 곱하기 100입니다. 유동자산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재고자산보다 당좌자산이 유동성이 더 높으니까 유동성이 더 높은 당좌자산만 뽑아서 당좌 비율이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억 분에 132억 이렇게 돼서 122.96 정도 나오고요. 산업평균은 109억, 109% 따라서 좀 더 높았습니다. 더 높더라. 2000X2년도는 107억 분에 139억 이렇게 해가지고 119% 나왔는데 90% 산업평균보다 더 높더라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좀 끊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순운전자본 구성 비율은 우리가 순운전자본이라고 하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을 순운전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총자산에서 순운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자,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이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 X1년도 같은 경우에 652억에 대비해서 166억 유동자산이었고 108억을 차감을 해서 계산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8.92%가 나왔습니다. 산업평균은 7.76%로 이게 더 컸습니다. 산업평균보다. 그래서 우량하다. 2000X2년도 같은 경우에는 725억에서 177억에서 117억을 차감을 했습니다. 117억. 이렇게 차감하면 8.37로 나왔는데 이때는 산업평균이 3.38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우량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전자의 2000X1년도와 2000X2년도의 유동비율, 당좌비율, 순운전자본 구성 비율이 다 산업평균보다 우량하게 나왔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비율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본구조 비율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레버리지 비율이라고도 하고 안전성 비율이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장기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분의 부채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채 비율.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비율이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는 515억 515억 분의 136억 정도로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26.50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산업평균, 한국전자가 속한 비율은 52.25로 훨씬 더 낮았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은 게 우량한 겁니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우량하다. 이것은 낮을수록 우량하다. 2000X2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81억 분에 144억 정도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24.79가 나왔고 산업평균이 60.17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량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총자본분의 이 총자본은 총자산을 얘기합니다. 총자산을 총자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과는 역관계에 있습니다.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역수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우량한 겁니다. 높을수록 우량하다. 2000X1년도에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자본 652억에서 515억으로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79.05억 원. 산업평균은 65.68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높더라. 그래서 우량하다. 2000X2년도도 보면 725억에서 581억으로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80.14. 산업평균은 62.43인데 이거보다 높더라. 그래서 우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우량한 겁니다. 자, 비유동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유동 비율은 자기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겁니다. 이런 비유동 비율은 자기자본 중에서 비유동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자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유동 자산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면 비유동 자산 비유동 비율이 이것은 좀 낮은 것이 즉 돈이 비유동 자산에 너무 많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비유동 자산의 비중이 낮을수록 우량한 것으로 보통은 비유동 비율은 한 100%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 515억 분에 486억 정도로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94.27이 나왔습니다. 산업평균은 108.20이 나와서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X2년도 같은 경우에도 581억에 대비해서 547억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94.17이 나왔습니다. 산업평균은 114.92가 나왔는데 더 낮기 때문에 이때도 더 우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유동 비율까지 봤고요.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자 보상 비율이란 것은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로 보통 배율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일이라는 얘기는 영업이익을 벌어가지고 이자 비용 주고 났더니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다는 얘기는 장사 헛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은 3억 3,200이었는데 영업이익이 59억이었습니다. X1년도에 59억 3.32억 이렇게 되면 이게 계산해 보면 17.9배가 나옵니다. 8.27이 산업평균인데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량하다. X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8,400분에 41억 3,400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4.56으로 산업평균은 5.78로 우량하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구조 비율은 상당히 한국전자가 우량하게 보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효율성 비율 보겠습니다. 효율성 비율은 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활동성 비율이라고도 하고 자산관리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면 다 분자에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그러면 매출액 나누기 매출채권입니다. 그래서 회라고 보이는데 자, 매출채권이란 것은 기업이 정상적인 어떤 영업 활동을 해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 매출채권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연말에 매출채권 금액이 얼마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것을 우리는 몇 회라고 이제 나옵니다. 몇 회. 그래서 1년에 매출채권 발생이 해서 1년에 몇 번 돌아가느냐 얘기입니다. 몇 번 돌아가느냐. 그런데 여기서 매출액은 연평균 금액이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 금액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그대로 쓰되 자산 항목이 손익계산서 항목이랑 같이 있으면 재무상태표 항목은 연말 금액이죠. 연말 금액이다. 그래서 매출채권은 기초라는 것은 작년 말 금액 대비해서 기말 것을 더해서 2로 나누어서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연평균으로. 매출액은 연평균으로 이미 돼 있는 거고 매출채권은 이렇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좀 이따 이제 계산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것을 1년은 365일이니까 이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누게 되면 날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매출채권 회수 기간입니다. 즉, 이 매출채권 회수 기간 며칠이 걸리느냐,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며칠 걸리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매출채권을 일일 평균 매출액으로 나눈 개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365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인데 매출액 나누기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 곱하고 매출채권 곱하고 다시 매출채권 곱하면 그리고 나누기 다시 365분의 1하고 365분의 1을 하면 위에는 매출채권만 남게 되고 밑에는 매출액 나누기 365가 됩니다.
매출액 나누기 365는 일일 평균 매출액이 되고요. 위에는 매출 채권만 남게 되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365 나누기 매출 채권 회전율로 할 수도 있고 매출액 나누기 365분의 매출 채권 이렇게 계산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던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출 채권은 연 평균이니까 기초와 기말 나누기 2로 해야 되고 매출액은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국전자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X 1년도에는 매출액은 631억 정도 됐고요. 매출 채권은 기초에 18억 정도 있었고 기말에 17억 정도 있었습니다. 나누기 2를 해서 계산을 곱하기 100 이렇게 하니까 했더니 34.87회가 나옵니다. 산업평균은 14.08회였습니다. 훨씬 더 높죠. 회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우량하다는 얘기죠.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65 나누기 34.87로 하게 되면 10.471이 나오게 되는데 10.471은 그만큼 매출채권 회수하는데 10일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회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X2년도도 똑같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29.95회가 나오는데 산업평균이 14.45회입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량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액 나누기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도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을 더해서 2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매출액은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재고자산이 1년에 몇 번 돌아가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만들어져서 팔리기 전에는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재고로 있는 회전 1년에 몇 번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365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재고 기간이 됩니다. 재고로 들어와서 쌓여서 팔릴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재고 기간으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재고자산 나누기 또 일일 평균 매출액 개념이 되고요. 이거는 매출액을 365로 이렇게 나누어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은 똑같이 631억 들어가고요. 나누기 재고자산은 32억 더하기 33억 X 1년도에 이렇게 계산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계산해 보면 19.27이 나오는데 산업평균이 17.48입니다. 더 높다. 우량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X 2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39가 나오는데 19.23보다 우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더라. 재고 기간은 365 나누기 19.27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18.94일이다. 이 18.94일이라는 얘기는 한번 재고로 물건이 만들어져서 재고로 들어와서 팔릴 때까지 기간이 18.94일, 약 19일 정도 걸린다. 이게 1년으로 환산하면 19.27회가 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재고자산 회전율까지 봤고요. 자, 유형자산 회전율도 회전율은 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만큼 자산을 효율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평균으로 계산하고 매출액 나누기 유형자산 했습니다. 기초와 기말 더해서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 이렇게 해줘야 되고 유형자산은 매출액 대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국전자는 뭐 631억은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631억 나누기 288억 더하기 297억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하면 2.16이 나오는데 요건 산업평균이 2.29%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회전율이 좀 비교적 조금 낮구나. 이것은 불량한 겁니다. 불량하다. 우량하지 않다. X 2년도에도 2.39가 나왔는데 2.39가 2.57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 한국전자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으로 계산하고요. 네. 한국전자는 X 1년도 같은 경우 보시면 631억 나누기 579억 더하기 578억 더하기 652억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03이 나오는데 산업평균분이 1.06으로 조금 더 불량합니다. 약간 낮습니다. X 2년도도 1.06으로 산업평균 1.12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형자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총자산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한국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는 좋지만 유형자산 회전율과 총자산 회전율은 산업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더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